자, 29페이지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뭐라 했죠?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랬죠. 또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도 하고요. 진이 아님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이런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 중에서 표의자가, 즉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경우가 두 가지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허위표시죠. 그 중에 29페이지 요약집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이 표시가 나왔습니다. 조문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표의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진이 아님 바꿀 수 있어야 되죠. 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거를 의사 표시한 사람이 알고 했어. 불일치한다는 걸. 그래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표시한 대로 유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있죠? 갑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 또는 증여 의사 없이 증여 이렇게 되겠죠.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 제출, 증여 의사 없이 증여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럴 때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 유효, 증여 유효 이런 뜻이에요. 이게 비진이 표시죠. 다만 예외가 있었죠. 상대방이 의사표시한 사람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았거나가 악의죠. 알 수 있었다. 이게 뭐죠? 과실이죠. 선인데 과실이 있는 거죠. 선인데 과실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무효로 한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 증여 의사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요 사직서 제출이나 증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직의 의사 없는 사직서 제출이나 증여 의사 없는 증여가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그죠? 조문에는 없지만 조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조문에는 요거만 있잖아.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반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유효하려면 상대방 뭐 해야 된다? 선의, 무과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설령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비진의 표시 조문이고 뜻입니다. 자, 비진의 표시가 성립하려면 요건이 뭐죠? 이게 뜻이고 조문 해석한 거예요. 요건이 뭐죠? 우리 교재 보면 29페이지 요건이 쭉 나와 있죠? 자, 요건이 세 가지죠. 첫째, 의사표시가 있을 것. 진이 아닌 의사표시니까 당연히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명백한 농담. 배우가 무대 위에서 한 대사. 이런 것들은 아예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비진의 표시도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비진의 표시가 성립하려면 107조가 적용되려면 일단 의사표시로 볼 만한 게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요건이 뭐죠? 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죠. 이때요 의사를 107조에서는 진의라고 해놨죠. 자, 여기서 이 진의가 도대체 뭐냐? 요게 아주 중요하죠. 판례가. 107조에서 말하는 진이란 당사자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려는 생각, 이게 진이다. 당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건 본심이고, 본심.
비진이 표시에서 말하는 그 진이란 본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따라서 갑이 을로부터 강박을 당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이라 하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주기 싫다, 이게 본심이라 하더라도 일단 증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건 비진이 표시를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이게 본심이지만 증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지 않냐, 이게 진이다. 이게. 따라서 이건 비진이 표시를 할 수 없다. 내심의 효과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요거는 강박을 이유로 나중에 취소할 수 있을 뿐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진의의 뜻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판례가 하나 있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해서 을이 대출 명의인으로서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한 경우, 이때 채무부담 의사가 채무부담 의사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채무부담 의사가 있다. 채무부담 의사가 있고 채무부담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이것도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에서 이 진의의 뜻과 관련해서 두 가지 판례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정리. 강박을 당하여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이라 하더라도 일단 증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를 한 이상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즉 당시상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대신 대출을 받아준 경우 그 명의인에게는 채무부담 의사가 있으므로 이것도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세 번째 요건.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게 비진이 표시 요건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왜 비진이 표시를 했는지, 왜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왜 증여 의사 없이 증여했는지 그 이유, 이게 뭐예요? 동기죠. 이거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불문한다. 비진이 표시하기 전 이유나 동기 따위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효과는 뭐예요? 원칙이 유효하죠.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죠. 그리고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을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효과와 관련해서 사례 형태로 간혹 나올 수 있으니 이거 대비를 좀 해달라. 갑이 A 토지를 증여의사 없이 증여. 비진이죠. 갑이 이렇게 을에게 A 토지에 대하여 증여의사 없이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까지 넘겨줬단 말이에요. 등기까지. 그럼 이거는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보자 말이죠.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보자. 자, 원칙이 뭐예요? 을이 뭐인 경우? 선이 무과실인 경우. 그럼 증여가 어때요? 유효죠. 그럼 등기도 어때요? 유효죠. 등기가 유효라는 것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을 때 병은 소유자와 거래했으니까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거예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외가 되겠죠.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이때는 증여도 무효가 되고 을등기도 무효가 되죠. 자,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을 때 등기엔 공신력이 인정 안 되니까 이 등기가 무효인데 공신력이 인정 안 되니까 병은 원래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지만 107조 2항 단서에서 비진이 표시가 무효가 되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하니까 즉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을 못하니까 선의의 제3자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당연히 악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비진이 표시가 사례로 나왔을 때 그 유무효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원칙, 을이 선의 무과실 때 유효, 예외,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갑과 을이 소송이 붙었다. 자, 갑은 나중에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증여의사가 없었다. 무효다. 이때 을은 나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소송이 붙었을 때 우리 대법원은 을의 선의무과실을 추정을 해줘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추정을 합니다. 자,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추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은 자신이 선의무과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을은 자신이 선의무과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즉 무효주장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되죠. 두 번째, 무효주장자인 갑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했어요. 따라서 갑의 증여가 무효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제3자에게 넘어가 있어요. 이때 제3자, 그럼 갑하고 제3자가 또 소송이 묻겠지. 이때 제3자의 선의도 대법원은 추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무효주장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되겠죠. 두 번째,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죠. 과실 유무는 따지지 않죠. 즉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분명히 107조 2항에서는 선의의 제3자라고만 돼 있으니까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된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어느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죠.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거 이거는 괜찮죠. 선의의 제3자 스스로 무효다. 가져가라. 갑이 이렇게 증여한 땅을 병이 비싸게 샀어. 그럼 병은 차라리 무효가 나을 수가 있죠. 땅 돌려주고 돈 돌려받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면서 무방하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이 선의의 제3자가 팔아먹었어요. 전득자. 그런데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결국 정은 소유자하고 거래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즉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될 때 이렇게 선의의 제3자가 돼가지 못한다와 같은 규정에 의해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때 권리를 취득할 때 그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악의인 경우에도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엄폐물의 법칙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이렇게 비진이 표시의 요건과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특히 효과와 관련해서는 사례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자, 29페이지 봅니다. 진의한 의사표시 양가를 반 동그라미 의의가 있고요. 2번 진의의 뜻.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뒤집어서 내는 경우가 왕왕히 있어요.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단 말이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의사표시가 있을 건. 자, 2번 나왔죠. 타인 채무를 위한 명의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명의를 빌려줬을 때
명의대여자에게는 채무부담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 문구예요. 채무부담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있다. 채무부담 의사가 있으니까 비진입 표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3번 불일치해야 되고요. 4번 알고 있어야 되고요. 5번 그 불일치하는 비진입 표시를 한 이유나 동기 따위는 묻지 않는다 그랬죠. 효과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기고요. 예외 상대방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되죠. 니은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들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하나만 체크합니다. 비진입 표시는 그 법률 행위가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따지지 않고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고 계약에도 적용이 되겠죠. 당연히. 또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둘 다 적용이 됩니다. 자, 문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를 들어서 동산 소유권 포기. 이게 비진이야. 무슨 뜻이죠? 동산 소유권을 포기할 의사 없이 포기. 이렇게 하면 되죠. 동산 소유권을 포기할 의사 없이 포기한 경우, 즉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비진입 표시.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비진입 표시는 107조 1항 단서 요거.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게 적용될 여지가 없지요. 왜?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입 표시인 경우에는 107조 1항 본문만 적용이 돼요. 본문만. 즉 앞에 있는 것만 적용돼요. 그래서 언제나 유효 이렇게 되겠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입 표시인 경우에는 언제나 유효. 그게 4번의 동그라미 1번이고요. 동그라미 1번에 주식인수 청약인데 주식인수 청약 말고 공법상의 행위. 여기에 비진입 표시는 적용이 안 되죠. 비진입 표시는 적용이 안 되고요.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예를 기억하셔야 되죠. 뭐 공무원 또는 국립대 교수의 거짓 사직서 제출. 국립대 교수 또는 공무원의 거짓 사직서 제출. 비진이죠. 비진인데 107조가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해요.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직서 제출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대리권 남용. 나중에 대리권 가서 볼 겁니다. 대리권 남용에 유추 적용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첫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107조 1항 본문만 적용되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다. 공법상의 행위는 적용이 안 된다. 공무원의 거짓 사직서 제출, 대리권 남용에 유추 적용된다. 이 정도를 비진입 표시 적용 범위에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진입 표시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위 표시. 비진입 표시를 딱 정리했고요. 허위 표시. 허위 표시는 가장매매가 나왔네요. 자, 먼저 108조. 자, 여러분들 108조 30페이지 보면 2번의 양가로 1번. 상대방과 통정하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108조 1항에 보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통정이란 말은 통몽, 양해, 합의,
짜고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허위의 의사표시가 뭐냐? 이 비진이에요. 즉 갑이 비진이 표시를 하면서 을하고 합의를 한 거야. 그럼 무효가 된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에서 허위 의사표시란 비진이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가장매매 이렇게 가장매매. 조금 이따 사례 형태로 살펴볼 겁니다. 갑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A 토지를 친구 을과 짜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이전해 준 경우 갑은 팔 생각이 없죠. 을도 살 생각이 없죠. 그러나 겉으로는 사고 팔겠다는 합의가 있죠. 이런 게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되고요. 그 허위 표시는 무효가 되죠.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을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허위 표시의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30페이지 허위 표시 뜻이 있습니다. 요건은 어떤 거죠? 자, 허위 표시가 성립하려면 그 허위 표시 속에는 비진이 표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 요건을 일단 갖춰야 되죠. 비진이 표시 요건이 뭐였어요? 세 가지.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는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거기에다가 하나 추가, 뭐죠? 상대방과 통정, 통모, 양해, 합의가 있을 것. 따라서 상대방이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비진이가 아니죠. 알면서 합의까지 해야 허위 표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갑이 비진을 해요. 이때 을이 갑이 비진이다. 즉 매도 의사 없이 매도 의사를 표시했다. 매도 의사 없이 매도 의사 표시가 뭐예요? 이게 비진이잖아요. 그 비진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107조이랑 단서잖아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무효가 된다. 107조랑 단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107조로 가는 거고 알면서 합의까지 있으면 이때 108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허위 표시가 성립하려면 판례가 뭐라 그래요?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허위 표시라고 할 수가 없다. 알면서 통정통모 양의 합의까지 있어야 비진이 허위 표시가 된다. 요건 중에 네 번째 거 합의.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죠. 자, 요건을 봅니다. 동그라미 4번. 진위와 다른 의사표시라는 데 관해서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비진 표시에서 봤던 거 갑과 을이 이렇게 허위 표시를 한 이유, 갑이 비진 표시를 하고 을이 알면서 합의를 한 그 이유, 이게 뭐예요? 동기죠. 이거는 따진다 안 따진다? 여기 따질 필요가 없죠. 허위 표시를 한 이유나 동기 따위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효과가 뭐예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 두 번째, 허위 표시는 반사회 질서인가 아니잖아요. 반사회 질서인가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이 안 돼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 안 되니까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죠? 갑을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고 허위 표시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이 안 되고 불법 원인급여 적용이 안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됩니다. 문제는 이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을 때 문제가 되죠. 이때 병을 또 나누죠. 선악으로 나눠서
병이 선이라면 보호된다, 악이라면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진 표시를 봤던 거하고 똑같아져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요 보호되는 제3자 요거. 107조, 108조 2항의 제3자. 여기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 이거 구별해야 돼요. 우리 대법원에 해야 할 때 판례. 우리 대법원이 요러한 놈은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이 된다. 즉 허위 표시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 아니다. 이 구별하는 게 있어요. 제3자 아니다.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위 표시에서는 요 가장매매 사례 형태하고 108조 2항의 제3자 해당 여부하고 요 가장매매하고 구별해야 될 가장행위, 은닉행위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자, 30페이지 양가로 3번의 효과. 당사자 사에서는 언제나 무효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라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자, 이때 제3자. 오른쪽에 니은. 에 B. 전득자도 제3자에 해당된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형태로 가장매매와 가장행위, 은닉행위 구별하는 거하고 108조 2항의 제3자 여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중 이제 가장매매 사례 형태를 보겠습니다. 사례 형태로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갑이 을과 채권자의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A 토지에 대해서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놨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을에게 등기가 넘어간 상태, 이 상태에서 갑을사의 가장매매는 108조 허위 표시로 무효죠. 따라서 을의 소유권 등기도 무효죠. 그리고 가장매매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아니니까 불법인 임금에는 적용이 안 되죠. 안 되니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지요. 이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말소 등기 청구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가 될 겁니다. 갑은 을에게 등기를 말소해라 또는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될 거예요. 또 갑이 을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으면 갑의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갑을 간의 가장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갑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갑을 간의 가장매매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준 경우가 문제가 생기죠. 즉 제3자, 이 제3자는 선, 악으로 나눠야 되죠. 자,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1번, 선의 제3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됐었죠. 즉 나중에 갑하고 병이 소송이 붙었을 때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스스로 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되겠죠. 또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죠. 108조 2항에서 선의 무과실의 제3자가 아니라 선의의 제3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가 되고 과실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이 병과 거래한 전득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병이 선의일 때 선의의 병과 거래한 전득자 정은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겠죠. 선의의 제3자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될 겁니다. 이런 걸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 4번,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죠. 5번, 자, 이렇게 선의의 제3자나 또는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결과적으로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죠. 따라서 이때 갑은 을에게 뭔가를 청구해야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자, 이 토지가 1억짜리인데 을이 선의의 병에게 7천에 팔아먹었다. 자, 을이 갖고 있는 7천만 원은 갑수의 땅을 팔아먹고 받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7천만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갑이 7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1억짜리 땅이었으니까 갑에게는 3천의 손해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그 3천 손해배상을 추가해서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을이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아먹고 그로 인하여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 될 것이고요. 조금 추가해서 볼게요. 요거죠. 병이 제3자가 악의예요. 이 악의의 병과 거래한 정이 있을 수 있죠. 전득자. 이때 정은 선이라면 보호되고 악의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걸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악의의 제3자와 거래한 선의의 전득자. 악의의 제3자와 거래한 선의의 전득자도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악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가 선이라면 요놈도 제3자로서 보호가 됩니다. 31페이지 제3자의 선의에 관해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 사례가 나왔어요. 31페이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갑은 채권자에게 함정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매매한 거로 가정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득을 해줬고 그 이후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정이 다시 병으로부터 매수하였다. 1. 갑을 간의 매매는 언제나 무효다. 2.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3.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4. 선의의 병으로부터 전득자 정은 선의의 병과 거래한 전득자 정은 악의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5. 병이 선의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6. 갑을 간의 허위 표시 앞선 갑소유 부동산의 가등이 걸리죠. 요 갑을 간의 가장 매매를 하기 전에 여기에 가등기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가장 매매 전이잖아요. 허위 표시 전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닌 거죠. 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게 제3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6번은 허위 표시보다 먼저 가등기한 사람이니까 108조 2항의 제3자로 볼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핵심 정리는 이 가장매매와 구별해야 될 가장행위, 은닉행위죠. 가장행위, 은닉행위는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를 합니다. 증여. 근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감춰요. 숨겨요, 이거를. 증여했다는 걸 숨기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당연히 각과는 증여를 했고 매매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가장행위는 무효. 반면에 은닉행위인 증여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돼요. 증여가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되는 게 뭐예요? 을에게 넘겨놓은 A토지 등기죠. 증여를 했지만 매매로 가장했기 때문에 요 등기부의 등기 원인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까요? 기록이 매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겠죠. 실제로는 증여했는데 등기부 등기 원인에는 매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게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대법원 이거 뭘로 봐요? 유효로 보잖아. 그래서 은닉행위인 증여가 유효하다면 등기도 유효가 돼요. 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을이 이 상태에서 병에게 넘겼을 때 병은 소유자하고 거래한 거니까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매매하고 가장행위 은닉행위를 이렇게 구별해서 비교해서 사례 형태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장매매 사례 형태와 가장행위 은닉행위 사례 형태를 구별해서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31페이지 맨 밑에 핵심 정리. 증여자 갑이 실제는 증여인데 증여세를 면탈하고자 매매로 가정하여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다. 은닉행위인 증여는 요건 갖추면 유효하다. 증여가 유효하다면 3번 등기도 유효하다. 따라서 4번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을 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요약집에는 없지만 108조 2항의 제3자 요 놈이 누구냐 이거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가장 은닉행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나오죠.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 각과 을 사이에 허위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제3자가 나옵니다. 108조 2항의 제3자. 자, 일단 108조 2항의 제3자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기준이 뭐냐? 기준이 허위 표시 당사자. 제외해야 되죠. 허위 표시 당사자의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인. 제외해야 되죠.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 중에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게 제3자예요. 기준이 108조 2항의 제3자란 그러니까 이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이 되려면 허위 표시 후에 뭔가 거래한 사람이에요. 허위 표시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매매 전에 그 땅에 대해서 가등기권을 취득한 사람은 가장매매 이전이니까 제3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대법원 기준에 의할 때 이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들 이 놈들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잘 나오는 놈 몇 놈 암기합니다. 첫 번째,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 표시를 했어요. 그때 본인. 자, 여기서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지. 그죠? 갑의 대리인 을이 병하고 허위 표시를 했을 때 대리인 을은 본인과 동일시 하잖아요. 즉 본인이 허위 표시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자, 아까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를 했죠. 을이 선의의 병에게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잖아요. 자, 이때 갑은 을에게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받은 돈 7천만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었죠. 땅이 1억짜리라면 3천의 손해가 있으니까 3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요거. 요 가장매매에 기초한 요 손해배상 청구권 요거 진짜 권리죠. 요거 진짜 진정한 권리예요. 이거 가장 권리가 아니라 가짜 권리가 아니라 진정한 권리예요. 이거는 이거를 갑이 팔았어요. 정한테. 이때 정은요 가짜 권리가 아니라 진정한 권리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108조 2항의 제3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죠.
두 번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 얘도 제3자 아니다. 본인, 제3자 아니다.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 제3자 아니다. 자, 세 번째, 채권 가장양도라고 돼 있죠. 자, 갑이 병한테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채권을 을에게 가장양도했어요. 이렇게 가장양도했을 때 이 채무자, 얘가 108조 이항의 제3자냐? 아니죠. 왜? 얘는 가장양도 이전에 이미 채무자잖아요. 가장양도 허위 표시 이전이잖아. 그게 세 번째죠.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 108조 이항의 제3자 아니다. 자, 세 사람. 그 다음에 요거 지위를 상속받은 사람. 포괄승계인이잖아요. 가장 매수인이 사망을 하고 그 지위를 상속받은 사람. 제3자 아니죠. 또 갑과 을이 매매를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수익자죠. 근데 이 갑을 간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허위 표시일 때 요 수익자 108조 이항의 제3자냐? 아니다.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지위를 이전받으면 당사자잖아요. 이거 제3자 아니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적어도 본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 그 다음에 상속받은 사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요런 놈들은 좀 기억을 해달라. 요런 놈들은 좀 기억해달라. 또 하나, 제3자 인놈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갑, 을, 가장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돈 빌려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가짜야. 자,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를 대주라고 합니다. 빌린 사람을 차주라고 하죠. 채무자. 그런데 이게 가장 소비대차이기 때문에 대주도 가짜예요. 차주도 가짜야. 자, 대주는 채권자고 차주는 채무자라고 했으니까 대주가 차주에게 채권을 갖고 있겠죠. 근데 이것도 가짜야. 자, 이 상태에서 요 가장 대주가 파산을 하고 법원에 의하여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됐을 때, 요 파산 관제인, 파산한 사람의 재산을 파악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빚잔치를 해줘야 되는데 채권이 하나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차주에게 돈을 갚으라 그랬겠죠. 그럴 때 이 차주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는 갑의 포괄승계인. 맞아요. 포괄승계인. 대법원 포괄승계인으로 봐요. 포괄승계인이니까 제3자가 아니란 말이죠. 포괄승계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포괄승계인이 맞긴 한데 제3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간혹 나와요.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다. 두 번째, 선악.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이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즉 이 파산관제인이 이 채권이 가짜 채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어야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이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파산관제인 자신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 파산한 사람의 채권자들이 있을 거예요. 갑이 파산을 했다는 것은 돈을 못 갚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채권자들이 있을 거예요. A, B, C. 요 갑의 채권자 전원을 총파산 채권자라고 합니다.
이 총파산 채권자 전원이 악의여야 파산관제인도 악의 이렇게 되죠. 따라서 총파산 채권자 한 사람이라도 선이라면 파산관제는 선의가 됩니다. 즉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파산관제인 자신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총파산 채권자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허위 표시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위 표시는 자, 비진의 표시, 진의의 뜻, 107조 조문, 진의의 뜻, 그 다음에 효과에 관해서 거짓증여, 적용범위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허위 표시는 가장매매, 가장행위, 은닉행위,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했을 때 그 파산관제인의 지위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허위 표시까지 살펴보셨고요. 자,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 착오가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 중에서 마지막 의사연결 착오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